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네, 오늘 모실 손님은 정말 특별한 CEO이십니다. 네, 그냥 CEO가 아니고 특별한 CEO라면 어떤 대표님이실까요? 네, 이분은 그 한 회사의 대표님인 것도 맞는데요. 또 다른 의미의 CEO이시기도 합니다. 자칭 Chief Entertainment Officer이시거든요. 아, 네. 무슨 의미인지 짐작할 것 같으면서도 막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지루한 분은 아니실 것 같아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광고 대행사 펜콤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시자, 가정을 마구마구 살리시는 가정사역자, 또 하나님 안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인, 우리 김영민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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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네. 그 광고하시는 분이라 좀 날카롭게 생기셨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 좋고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푸근하신 게 좀 곰돌이 분위기도 좀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친근감 있으신 네, 분이시네요. 별명이 쌀집 아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만나쇼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민 장로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오시는 것이, 좀 내세우는 것이 될까봐 좀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오늘 방송에 임하시는 각오는 어떠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나 보네. 소개하실 때, 재밌을 거라고,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아주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재밌게 방송을 해야 될지. 하여튼, 사는 게 어차피 코미디니까 재밌게 해보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스스로 Chief Entertainment Officer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붙이신 거예요? 글쎄, 제가 원래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경직돼 있거나 이렇게 너무 홀리하고 그런 거를 못 견뎌요. 또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제 시어리스할 문제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좀 더 편한 상태에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꾸만 이제 분위기 편하게 하려고 농담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얼굴 찡그리지 않고 같이 얘기하면은 훨씬 더 잘 풀려지는 것이고, 네. 또 사역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재미가 없으면 일을 악물고 억지로 하면 며칠 못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거에 저는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나쇼의 그 시작이 재미와 감동이죠. 예, 재미가 앞에 있다요. 딱 맞는 손님 오셨습니다. 저희 만나쇼 아주 딱 맞는 손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였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김영민 장로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반짝반짝한 그 프로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김영민. 서울에서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람. 어렸을 때 운동만 빼고 공부, 음악, 미술 등 모두 잘하셨다고 장로님이 직접 말씀하심. 특이하게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주시던 분으로 인해 기타에 입문하게 되면서 대학 시절 서울 농대의 통기타 그룹 샌드페블스에 몸담았다가 스푸키스라는 그룹으로 연포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 왕년에 오빠 소리 좀 들으셨겠어요. 대학 졸업 후 잘나가는 CM송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맹위를 떨치다가 1980년 미국에 이민 오면서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했으나 그 다음에 광고회사 펜콤 설립 후 현재까지 탄탄하게 운영하고 계신 1987년 현재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정광섭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 와서 함께 살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 그동안 크고 작은 시험에 들기도 했으나 찬양팀 반주자, 한글학교 교장, 선교부장, 기획팀장, 가정사역원장, 미디어사역원장, 호주 공동체장, 양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담당장로, 교육부 담당장로 등등 안 맡아본 직분을 세는 게 더 빠를 만큼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함. 그것도 성에 안 차 1999년부터 부부세미나와 청년세미나 강의까지. 그동안 여러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윤형주 장로님, 이백천, 김도양씨 등에게 큰 영향을 받았지만 뭐니 해도 평생 짝꿍이신 카니김 권사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하시네요.
어느 곳에 가든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고 무너진 가정들을 살리는 진짜 엔터테이너. 오늘의 주인공 김영민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그 화려한 이력 속에 정말 그 Chief Entertainment Officer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셨네요.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던 것 같으세요? 글쎄, 시작을 본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뭐 주의를 재밌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대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때 제가 이제 통기타 뭐 그룹 사운드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개그맨들하고 자주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유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그때 분들하고. 뭐 송영길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송영길. 네. 뭐 하여튼 뭐 박성원 뭐 그런 하여튼 다 그런 친구들이었으니까 다 뭐 물에 빠진 입만 동동 뜨는 사람들하고 맨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입심이 좋아졌겠죠. 특히 거기 이수만도 그게 한 입심 하잖아요. 이수만이라는 친구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재밌는 얘기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면 따라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사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또 광고주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적에 제가 미국 사람들의 예를 보니까 그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큰 높은 그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굉장한 그런 아주 심각한 미팅을 할 때 꼭 농담으로 시작하고 유머가 있어야 틈만 나면 그거를 분위기를 그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한국에서 광고회사 다닐 적에는 프레젠테이션을 가면 광고주한테 이렇게 궤도 차트 놓고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딱 경직되게 차렷 자세로 군대처럼. 그리고 또 그걸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눈 바짝 뜨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든가 실없는 농담하면 완전히 그건 뭐 내용에 관계없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광고가 웃기는 광고일 때도 프레젠테이션은 심각하게 하시나요? 심각하게 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뭐 그냥 편하게들 막 하고 더 중요한 문제에도 굉장히 그렇게 다루는 걸 보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대통령도 뭐 할 때 농담 많이 섞어가면서 하는 게 또 잘하는 거라고 하고. 국회에서 연설하고 할 때도 적당히 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가 연습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정계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보통 디베이트 같은 거 하면은 상대방이 막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얼굴 빨개지거나 열이 올라가지고 막 거기에 반응을 하면 바로 그 사람은 거기서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갖다 정면적으로 막 그냥 약점을 공격했을 때 미국 그 디베이트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왜요? 그러면서 또 하면서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군요.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 부인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딱 하고서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누라도 모르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고 가면서 자기가 컨트롤을 갖는 게 고수예요, 고수. 고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대학교 때 통기타를 배우시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시면서 또 그 엔터테이너의 기질이 살아났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타를 아주 잘 치고 노래를 잘하셨으면 가수 쪽으로도 가까웠을 텐데 그 정도는 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개그맨 쪽하고 가까우셨나 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생긴 게 벌써 살찌가졌잖아. 농부처럼 생겼는데 무슨. 근데 참 농담이나 유머 감각이 있으려면 좀 웃기는 물에 가서 놀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적어도 그거는 있어야지 누가 뭐 웃기는 얘기 할 적에 웃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화려한 이력 속에 정말 장로님의 어떻게 이렇게 변해 오셨는지를 잠깐 들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갑자기 확 가까워지기 위해 저희가 마련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두고네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OX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답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나의 예술적 재능은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진 것이다. X. 그럼 연주나 뭐 이런 그것들이 노력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그거는 좀 뭐 음악을 하거나
또 그림을 그리거나 또 뭐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런 거는 막 연습해서 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런 게 타고난 면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듣고 바로 뭐 내가 악보가 없이도 막 이렇게 연주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까 초반에 이 악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분위기가 썰렁할 때 업 시키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관찰력이 좋은 편이다. 관찰력이 좋은 편이다. 오. 네. 중고등학교 시절 나는 착실한 모범생이었다. 오. 나는 한때 원 없이 놀았었다. 놀아봤다. 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 시절 그룹 사운드에 들어간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오. 약간 뜸을 들이셨네요. 네, 근데 나는 그 분위기가 썰렁할 때 띄우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배우고 싶어요. 네. 글쎄, 뭐, 어떤 노하우라고 그래야 될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좀 무너지는 거. 맞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만약에 중요하게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아니면은 연구 결과를 막 발표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좀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막 할 때 서로 경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거기에 막 스파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이 사람들을 다든가하게 제가 더 멋있는 얘기라든가 그 사람들이 못한 얘기를 하면 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다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편해지고. 네. 자기네들은 다 언제 그렇게 알고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 어떨 때는 그게 진짜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농담으로 받더라고요. 그렇죠. 싸우는 사람이 맥 빠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편하게 되는 거죠.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관찰력이 좋은 편이다. 좋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그 커리커처 그리시잖아요. 네. 굉장히 쉽게 쓱쓱쓱쓱 그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지 관찰력이 없으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방바닥에 배 깔고 막 그리는 걸 많이 그렸어요. 네. 주로 많이 그린 게 이제 그때 서부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서부 만화에 나오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말 타고 가는 뭐 카우보이 그리고 뭐 총 쏘고 그런 거. 말은 지금까지 제가 한 2억 마리 정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말을 많이 좋아했어요, 이렇게. 말 타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 얼굴들을 이제 많이 그려보고 싶은데, 일단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어느 영화에 나왔던 어떤 얼굴과 비슷하다, 어느 만화에 나왔던 어떤 주인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나 아니면 저 벽지에 이렇게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얼굴 모양도 보이기도 하고, 또 구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구름 보면서 이게 용 같다고, 개 같다, 이렇게 하는 식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뭘 보면 그게 다, 코나 눈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그게 냉장고가 된 마이크로오븐이 돼도 마이크로오븐에 저 부분은 눈 같고 저 부분은 입 같고 자동차 같은 거 특히나 자동차 앞면을 보면 그릴 헤드라이트하고 그릴하고 거기에 마크 있는 걸로 해서 보면은 심통 맞은 얼굴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 스마일 마크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든지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 캐릭터로 보는 게 많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코만 크게 그리고 거다가 눈은 이렇게 싹 하면 되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이렇게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쪽에는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거나 음악하거나 그런 거 하면은 순수 독학으로 그렇게 그리시는 게 밥 못 먹는다고. 그런데 그런 보통 예술적 재능은 물려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 중에 혹시 그런 재능 있으신 분 있으셨나요? 글쎄요,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누님은 그런 음악적인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도 특별히 뭐 부모님이 무슨 뭐 음악을 하겠다거나 미술했다거나 뭐 그런 쪽에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아무튼 관찰력이 좋으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는 네.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이 계신 것 같아요. 컨셉을 잘 잡는 광고를 하셔서 그런지 그렇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훈련이 됐겠죠. 예. 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착실한 모범생이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때는 좀 조용히 지내셨나 보죠? 방바닥에서 네, 그림을 그리시면서 착하게 그냥 모범적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키가 컸어요. 그 전에 한 이제 20몇 번에서 30몇 번 사이, 60 몇 번까지 있을 때 가운데에서 조금 작은 쪽에 있었어요. 거기는 다 보통 애들이 착하고 순진해요. 그 정도 사이즈에 있는 애들. 같이 그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일 때도 앞에 한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 애들은 이렇게 홀짝 같은 거 하고 농전가 먹게 하고 이런 거 해요. 그러고 노는데 동시에 뒤에 한 50번에서 60번 대 있는 애들은 얘기하는 대화가 달라요. 당구장에 갔을 적에 뭐 얼마를 뭐 했다든가 뭐 당구가 얼마를 늘었다든가 아니면은 가발 쓰고 가기에는 어느 나이트클럽이 좋다든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수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고3 때 키가 크면서 그쪽 애들을 많이 좀 좁혔었어요. 뒷동네 너무 재밌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새로운 부분이. 신세계.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인가 하여튼 한참 좀 놀았어요. 그때 애들 쫓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착실한 모범생이었다는 건 한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네. 그래서 잠깐 고민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군요. 대부분은 식사했으니까. 아니 근데 장모님 노신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부터 놀기 시작하셨어요. 네. 남들 맘 잡고 공부해야 될 때. 그래가지고 한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고3 초반까지 가장 중요할 때 잠시 한눈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과히 아주 탑의 성적으로 졸업은 못했어요. 그래도 원체 해놓으신 게 있으셔가지고 선방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나는 한때 원 없이 놀아봤다. 그래서 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게 대학교 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대학교 때 제가 농대를 갔어요. 서울 농대를 갔어요. 수원에 있는 서울 농대를 갔는데 거기 공부하기 환경은 참 좋은데요. 그 농업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고 연습님도 있고 뚝 떨어져서 공부하려면 참 좋은 건데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저는 이제 샌드페블스라 그러는 그 그룹 사운드 밴드에 거기에 멤버가 1학년 때부터 들어가셨어요? 원래는 이게 2학년 때 하게 돼 있는데 2학년 때 해야 되는 사람 중에 기타리스트가 갑자기 도망갔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저는 후보로 내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멤버들은 다 2학년인데 저만 1학년으로 같이 했죠. 그래서 1학년부터 졸지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말 원 없이 밴드만 했어요. 그래서 그 서울 농대에서 전혀 배운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근데 졸업은 했는데. 가신 것 같이. 졸업은 샌드페블스가 그때 너무나 유명했. 나우토끼가 장모님 들어가시기 얼마 전 일이에요? 아니요, 제가 전 이제 2대고요. 그 다음에 그 6대 후배들이 나우토끼로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어레인지 해주고 음악 지도하고 뭐 그런 걸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나우토끼 뭐 기타는 이렇게 쳐라, 뭐 올개는 이 정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랬었죠. 네. 그 다음 질문이 그 그룹 사운드에 들어간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여기 약간의 첨은 있었지만 오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공부 안 하시고 그룹 사운드 한 것이 만족스러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결국 제가 광고 회사를 지금까지 해서 제가 좋아했으니까 더 오래 하고 또 좋아하니까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74년부터 광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2010년이면 한 40년을 이렇게 지치지 않고 물리지 않고 하는 거 보면은 네. 그게 제가 정말 적성에 맞고 좋은 건데 예. 그거를 제가 농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으면은 전혀 그게 다른 안 일이었을 됐을 텐데. 텐데. 네. 네, 그게 그룹 사운드를 하는 게 인연이 돼서 또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CM송 작곡하는 그런 회사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광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프로듀서로 돼서 또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까지 연결이 된 걸 보면 그게 그룹 사운드 들어간 게 결국은 저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듣고 보니 저도 동의합니다. 대학교 때 학교 공부를 안 하시길 정말 잘하신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네, 써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주던 친구로 인해 기타 입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네. 어떤 얘기예요? 제가 이제 기타를 처음에 배우게 된 게 중학교 1학년 때 동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줄이 하나도 없는 그 통만 있는 기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줄이 없고 통만 있으니까 그 구멍이 있는데 고양이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오줌 넣어놓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기타 모양은 기타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주인한테 줄 끼면 소리 나는 거냐 그랬더니 될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갖다 줄 껴서 해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거 뭐 불러다니는 건데 네가 가져가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이제 줄을 하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줄 껴서 누가 이렇게 도레미파 치는 거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아는 멜로디를 몇 개는 쳐보지만 전혀 늘질 않고 그냥 그렇죠. 똥똥똥똥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오래전이니까 뭐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 뭐 이런 거 이제 애니멀스에 그런 거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건 도저히 어떻게 치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뭐 이게 멜로디 하나씩 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저녁 때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내가 매일 가는 그 이발소에 거기서 그 기타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척 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는 소리하고 쫓아가서 이발소 들어가 보니까 나한테 매일 머리 감겨주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시다 있잖아요. 머리 감고 나면 이제 머리 감으러 가면. 근데 걔가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자면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걔가 그걸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즉시에 사부님으로 모시고 나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저녁만 되면 이제 그 기타 메고 그 이발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우고. 근데 그 친구도 아는 게 그거 말고 한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가니까 그 친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끝나더라고요. 하사회라 이제 하사회라. 예.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발소 친구 말고 또 장로님 삶에 영향을 준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때 이발소에서는 그 기타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룹 사운드를 하게 되면서 또 그 이제 CM송 작곡 사무실로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백천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그때 이제 명동에서 르시랑스라는 음악 감상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아주, 능력도 많고, 또 무슨 그런 프로그램의 사회도 많이 보시고. 근데 이제 그 애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음악 감상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뭐 막 세패풍조 뭐 막 그런 거 잡아드리고 할 적에 그 르시랑스라고 그러는 그 지하 음악 감상실에서도 대마초 피는 애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다 철퇴를 맞아가지고 그분도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광고 회사를 하면서 저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너 김영민이 그때 뭐 그 음악도 곧잘 하더는데 와서 CM송 작곡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제 나중에 그분하고 저하고 딱 둘이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길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나는 그런 거에 전혀 이제 그 상식이 없었던 분야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자꾸 많이 읽으셨고 철학적인 거 그다음에 온갖 잡학 그런 거에 모든 것들 그런 얘기들에 다
다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또 말하길 좋아하시니까 나는 맨날 같이 그분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에도 그분이 아는 모든 상식과 잡학다식한 거를 그냥 다 듣고 있으면 되네요. 저는 그냥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 건 있는데 신기하게 맨날 듣다 보면 근데 그분이 좀 수준이 있으신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런 그 방송국의 그 프로듀서로 높이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의 사회도 보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그 수준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많이 접해보고 아는 것들 뭐 본인이 또 겪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이런 철학적인 거에도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저도 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여러 사람들 모이면은 밤늦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많이 뭐 개똥철학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할 때 저도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막 20년씩 10년씩 어리지만 그런데 껴서 이렇게 얘기 듣고 뭐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그때 당시에는 70년대가 또 할 얘기가 또 많았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그 장로님 학창 시절에는 이제 착한 아이로 지내시다가 고3 때 변하시면서 대학교 때 그룹 사운드로 들어가셨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룹 사운드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아마 신입생 환영회 때 이렇게 뭐 다들 나와가지고 뭐 노래 한번 불러봐 뭐 해봐 이런 걸 시키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타를 쳤었으니까 이제 막 무슨 비지스 노래가 하나 이렇게 불렀었는데 아마 그 밴드 하는 선배들은 다 그때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왔더라고요 저한테 너지 네가 그 무슨 노래 불렀던 애지 그러면서 너 내년부터 밴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오셨어요. 스카웃을 받으신 거네요. 그 후에 두 번째 이제 1년은 농대에서 샌드페블즈라는 걸 하고 이제 그 다음 해는 이제 저는 이제 밴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좀 가정 형편이 좀 이제 넉넉치 않게 된 상태가 돼서 그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왜 넘어갔냐 하면 제가 과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이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우리 집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이 가세가 몰락해서 이제 막 집에 막 빚쟁이들이 막 들어오고 그럴 때인데. 아버지가 사업이 그때,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셔가지고, 그런 이제 막 빚쟁이들이 오고 그렇게 완전 몰락했는 상태인데, 그때 서울대학교는 등록금이 싸니까, 어떻게든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랬었고, 근데 그 중에 가서 과수석으로 들어가서 등록금 면제됐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그때 어려운 때 효도를 했죠. 근데 효도를 반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등록금 면제가 1년 1학기, 2학기 다 해주는 건데 집에다가는 1학기만 해준다고 그러고 두 번째 나오는 장학금은 원래 땡겨가지고 학기 사는 데 썼죠. 장모님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착실했다고 하셨으니까 스테이지에 맞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여전히 가사가 안 좋은데 제가 밴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기타를 가르치든지 무슨 뭐 과외를 가르치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마 중간고사 보고 있을 때인가 여름 학기말고사 보고 있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내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영민아 빨리 나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몰라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시험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리니까 할 수 없이 더 앉아있을 수 없다고 나와봤더니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찾아왔어요. 농대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새로 밴드를 만드는데 네가 와서 기타를 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류하자고. 그래서 나는 정말 가세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가재. 그러더니 얘들이 차를 갖고 왔어요. 그때 부잣집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에 탁 태우더니 자기네 집으로 싹 갔는데 일단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부터 쳐봐 그러는데 그때 친구, 이제 올겐 치는 친구의 아버지가, 해병대 사령관이고 그랬어요.
별 4개. 그래가지고 외국에 다니면서 그 아들이 좋아하는 악기들은 다 사다 줬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 그래가지고 걔는 기타 치는 애도 아닌데 기타를 그냥 야마 그 일렉트릭 기타를 막 예쁜 거를 박스도 안 뜯은 게 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거 꺼내더니 이건 네가 치래. 그냥 거기서 제가 뿅 나가지고 그냥 같이 하자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같이 밴드를 그때 시작해서 걔네들이 날 불러온 목적은 이제 그 후로 한 2주 있다가 연포에서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이제 연습을 막 하고 합숙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그렇죠. 그 대학가요제 전신이에요. 그게 이제 거기에 가서 나가가지고 그랑프리를 탔어요. 그래서 그때가 막 통기타 막 유명해지고 그랬다니까 이제 통기타들은 다 통기타 하나만 갖고 나오잖아요. 다 목만 갖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통기타 외에 다른 반주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구색이 하나 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구색이에요. 우리는 악기가 다 갖춰 있으니까. 그래서 그 통기타 그룹에 같이 가서 그때 뭐 4월과 5월이나 오니언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송창식, 윤영, 뭐 트윈폴리오 이런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은 통기타 2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우리는 드럼, 베이스 뭐 다 있으니까 같이 풀밴드로 필요할 때는 해주고 그러면은 뭐 그런 공연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구색이 돼서 굉장히 초대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바빴어요. 그때 1년 하는 동안에 방송과 그런 거 출연이 한 100번 이상 됐었고. 이거 TV 방송에도 그렇게 나가시고요, 같이. 그때는 TV보다는 라디오가 많았어요. 밤방송. 밤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영치의 달 이런 거 매일 밤에 가서 그거 가는 게 이겼죠. 근데 수입도 좀 꽤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수입은 안 됐어서 그냥. 그래요? 네, 수입은 그냥 밥이나 먹여 좀 먹고 악기 고장 난 거나 살 정도였지. 수입은 그리고 아마추어니까 저희들은 그냥 대학생 때니까 그냥 우리끼리 같이 술이나 먹든지 뭐랬지. 그걸 뭐 인컴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제 그게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인컴이 되지만 그렇죠.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졸업 후에 LG에드에 입사하셔서 광고 프로듀서를 하셨어요. 그 당시 광고 회사는 좀 생소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광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 잘 그리거나 도안이라고 광고 도안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그 그래픽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전혀 그런 도안이나 디자인 하는 사람 아닌 상태로 광고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 카피 쓰는 사람들은 국문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이제 뭐 미대 나온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겠죠. 저는 전혀 농대 댕겼는데 딴 사람한테 같은 친구랑 하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좀 미심쩍고 그리고 쟤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부터 맨날 지각하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제가 잘 할까 그랬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아이디어 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들이랑 아까 입심 좋은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만 하니까 뭐 딴따라던 친구들이 오니까 공부를 더 광고를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너 친구 중에 너 같은 애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개척을 하셨네요. 네, 제 친구들은 내가 많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LG에 제 후배들도 그 샌드페블에서 했던 후배들도 한 2-3명이 저 때문에 다 광고 LG에 대해서 일하고 광고계에 뭐 또 많이 잘 풀리게 된 경우도 있어요. 장모님 그때부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을 또 해피하게 해주시는 의사가 그때부터 있으셨네요. 즐겁게. 예. 그때 광고님 장로님 CM송을 많이 작곡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CM송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게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이게 4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맛동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맛동산 먹고 맛있는 파티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그거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혜태에 계신 분이
CM송 와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그거 맛동산을 그래가지고 거기 이만큼 수북하게 쌓아놓고 가운데 쌓아놓고 먹어가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먹으면서 또 고민하고 막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장난 놀는 것처럼 막 하다가 나온 노래예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맛동산이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런 때 광고주가 컨셉을 주시나요? 아니면 그때 장모님이 직접 다 잡으신 거예요?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대부분 그 사람들이 불러 이렇게 뭐 잘 따라 부르기 쉽게 CM송은 더 쉬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있게 해달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반주가 굉장히 특이하게 한 게 뭐냐면은 반주를 다 빼고 그때 투코리안스 하시던 그때 김도향, 손창철 두 분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재밌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혓바닥으로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이렇게. 네. 요것만 반주예요. 네. 반주가 그것만 반주를 하면서 이제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제 막 동상 먹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똑딱똑딱이 가장 쉬운데 그것도 하다 보면 또 NG가 나가지고 여러 번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특이하게 그리고 뭐 해때맛동산 뭐 그런 게 하면은 뭐 거기다 이제 웃는 소리도 막 넣고 뭐 또 그런 거 했고 그다음에 또 하는 거는 이제 김도양 씨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과자 이름이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 과자라고 이제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하면 그러니까 땅콩으로 뭐 튀김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도양 씨가 이제 코를 막고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 과자. 이렇게 그렇게 중간에 가다가 약간 그렇게 재밌는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해서 구색이 맞춰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그 과자를 요새도 팔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보통 그 과자가 한 1, 2년 나오다가 없어지는데, 대부분 이 과자는 옆에도 팔고 있어요. CM송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과자가 히트하고 그러면 뭐 보너스 같은 거 안 주시나요? 맛동산이나 더 먹었을 때. 아니 저희 그 만나쇼 CM송도 사실은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래요? 예, 저희가 만나쇼 듣고 즐거운 시간, 만나쇼 듣고 행복한 시간, 저희가 만든 게 원상료 들으셨나요? 또 예. 그때는 저작권이 없었을 때니까 괜찮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만나쇼 듣고 즐거운 시간, 만나쇼 듣고 행복한 하루, 오늘이 만나쇼 은혜로 보는 재밌쇼. 오늘이 만나쇼. 그 장로님 그렇게 정말 귀에 팍팍 들어오는 노래들인데 작사 작곡을 잘 하시려면 많이 먹어보셔야 되나요? 맛도 보고 뭐 이렇게 좀 어떤 제품에 그렇죠. 이렇게 뭐 특징이나 취향을 이렇게 맛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많이 이제 같이 물건을 써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먹어봐 맛이 어때? 그랬을 때 가장 처음에 이건 시큼털털하다 하든가 아니면은 야 바삭바삭한 게 죽인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운드 바이트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먹여도 보고 얘기도 보고 이제 또 들려도 보고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그게 어떤 사람한테 딱 그렇게 된 거가 대중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네. 정말 그 땅콩으로 버무린 튀김 과자, 그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 몇십 년을 이렇게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CM송 명작, 명곡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장로님이 이제, 그러면서 결국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회사도 하시고 광고 쪽을 계속 하게 되셨는데 미국에는 처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네. 저희, 누님이 1972년도에 미리 그 유학생으로 왔다가 하여튼 이민을 와줬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매형이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이민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대에 왔는데, 이제 형제자매 초청 이민으로 왔어요. 그래서. 네.
예. 그 미국에 오셔서 광고 회사를 바로 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와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페사데나에 있는 그 아트센터 칼리지가 그런 광고 쪽으로 유명하니까 네. 거기를 가려고 왔죠. 처음에 가서 미국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와서 처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다 그런 서류 다 내고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어드미션은 받았는데 일단 오면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결혼을 하셔서 오신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그 다음 해 왔으니까 예. 일단 미국 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드미션은 받았는데 한 그래도 뭐 조금 돈 좀 벌고 그 하다가 학교 가도 되겠지. 그러고서 했는데 여태 못 갔고 그냥 그러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학교 갈 일은 안 생겼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30몇 년 후에 아니야. 20년 후에 우리 아들이 그 학교를 갔어요. 큰애가. 야, 감기가 무용하셨겠어요. 네, 그때 20년 만에 내가 가려고 했던 원서 내고 갔던 그 시꺼먼 건물에 그 학교를 우리 애를 데리고 가서 원서 넣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야 이거 참 이런 나는 결국 못 갔는데 우리 아들이 가는구나. 네. 그런데 정말 미국에 오셔가지고 뭐 정말 그 몇십 년을 하셨으니까 광고 회사를 여러 가지 광고를 만드셨을 텐데 어떤 광고를 만드셨어요 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여기 자동차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자동차 브로커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동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운전 캠페인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내가 만든 광고 중에 어떤 사람이 술잔 하나 이제 한 잔을 딱 그림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펜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나는 술 취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써요. 그러면 아주 또박또박하게 잘 써요. 그럼 이제 2잔 후 그러면 나는 술 취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 흐려져요. 글씨가 좀 삐뚤어지고. 4잔 후 그러면 이제 술잔 4잔이 쌓인 게 보이고 이 사람이 쓰는데 나는 술 취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7잔 후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술 취해도 그러다가 하다가 쓰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하면 볼펜 하나도 잡기 힘든데 어떻게 운전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리얼하고 창의적이네요. 그런 거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나? 더 재밌는 거는 카메라 앞에 이제 어떤 친구가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할 땐 55마일 안전 속도를 지켜야죠. 아니야. 처음에 그게 아니고, 내가 오래돼서 까먹었다. 처음에 이제 하여튼 좀 이렇게, 잘 까불까불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운전하는 거 한 75마일 달리는 맛이 나지. 그럴 때, 왜 파이 접시 얼굴에다가 팍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걔한테 팍 던져요.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나온 애가, 걔는, 75마일이 너무했고, 65마일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럴 때, 걔도 또 반대쪽에서 파이를 맞아요. 근데 세 번째 나온 애는 좀 이렇게 야가 빠지게 생긴 애가 탁 나와가지고, 운전할 땐 55마일 안전속도를 지켜야죠. 딱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55마일 안전속도를 지킵시다. 그런데 광고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뺀질뺀질한 맨 마지막에가 이런 거 광고 찍을 때 자신대로 말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양쪽에서 2개가 날라와서 맞는 그런 것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안전운전 캠페인이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하려고. 역시 유머 코드가 거기도 들어갔네요. 그런 거. 그 얘기만 들어도 정말 그 영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너무 재밌었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바퀴 수사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 오니까 뭔가 했더니 미국에 이제 집들에 이렇게 터마이트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퀴벌레, 무슨 개미, 이런 것들, 이제 없애주는, 살충약 뿌려주는, 회사인데,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름이 바퀴수사본부예요. 회사 그때 이름이. 제가 80년대 왔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라 장군이었을 적에, 무슨 특별수사본부, 맞아요. 그래가지고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자.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 막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그때 여기 미국에 와 있던 코미디언 한 사람이 홍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을 전두환하고 똑같이 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자도 똑같이 씌우고 그리고 책상에 탁 앉고 앞에 바퀴 수사본부 딱 이렇게 있고 그 사람이 딱 경례 붙이고 시작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집안에 출몰하는 그런 그 바퀴벌레들을 땅 때려잡고 뭐 막 이제 그 군대 발표하듯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히트쳤죠. 근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이 코미디언 이분이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그냥 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다 공항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정보부에 끌려가서 많이 맞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나.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한참 지났으니까 미국에서 그 감각이 없어져서 그렇죠. 사실 미국 오기 전에 그 1980년대는 굉장히 서슬이펄했을 때인데. 저는 그때 한국 가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글쎄, 얼굴이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얼굴이 나왔잖아요, 광고에. 그리고 코미디언이었고 그러니까 아주 돈 걸렸죠. 사실 주범은 장로님이신 건데요. 그분이 출연한. 네. 자, 광고회사 그 팬컴이요. 한인 사회를 벗어나서 메인스트림으로 일찍 진출을 하셨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누가 이제 뭐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미국 갔으면 뭐 미국 놈 지갑을 주워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좁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복닥복닥하고 가격 경쟁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 큰 주류 마켓으로 들어가라.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세로서. 어렵죠. 그렇죠. 제일 일단 언어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스타일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그렇게 있는데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필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기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퍼시픽벨 광고회사에서 이제 한인 아시안계 대행사를 뽑는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하여튼 조그만 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몇 개 대행사가 6개인가를 했는데, 그거 뽑는 기간이 한 6개월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조금만 시켜봤다가 조금만 더 큰 거 줘봤다가 막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결정돼서 이렇게 갔는데, 그걸 하려 보니까 회사의 모든 그 시스템이 그 맨파워라든가 하는 일하는 방식이 이런 주류 사회하고 어느 수준에 맞게끔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동시에 이 로컬의 그 소규모 그런 리테일 그 스토어들 그런 데하고 같은 스태핑을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로 비즈니스의 그 대부분의 레비뉴는 그런 한인 커뮤니티에 있던 그런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해서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놓고 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인타운의 그런 조그만 비즈니스의 광고는 포기했어야 됐었어요. 둘 중에 하나. 사실은 그게 보장된 수입이었잖아요. 아니,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쉽게 매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광고주들은 저랑 오랫동안 정들은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동시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그래도 못한다고 놓고 조금씩 해서 그 주류 사회 쪽으로 회사를 바꾸는데 토탈 한 2, 3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야 할 길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또 잘하던 광고주들한테 뭐 이제 저희가 이런 거에 바빠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괜히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없더라고. 비즈니스가 그런 다음 단계로 갈라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주류 사회에 들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도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감사하게 또 그때 그런 쪽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영어도 잘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회사에 또 많이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더 용기를 얻고 가게 됐죠. 근데 정말 광고회사 설립하셔가지고 한 길로 쭉 오셨잖아요. 근데 그 광고회사가 정말 경기를 많이 타는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한 길로 오시기? 40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35년 됐죠. 35년이요? 예. 그러니까 광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좋아져서 광고비를 많이 써야 되는, 물건이 잘 팔리면, 또, 광고 안 해도 잘 팔리는데, 왜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또,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광고비부터 줄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경기 좋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기복이 많죠.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비즈니스 35년 하면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어요. 서바이브 하고, 또 거기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어려움을 같이 견디면서 이제 와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가장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네. 아니면 내가 또 가라고도 해야 되고, 회사를 줄이려면. 그렇죠. 근데 그때, 키 퍼슨들이, 또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희생을 같이 하면서, 몇 번의 그런 것들을 다 참아줬어요. 그래서 그때 기다리면서.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들도 다 시기도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그분들도 장로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힘든 과정을 같이 하셨지 않았었을까. 네. 같이 그렇게 마음 터놓고 일했으니까 또 그런 분들도 그렇게 네. 생각했죠. 아무래도 광고라는 게 참 흥미있는 분야인데요. 그 제작 과정도 좀 궁금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아이템이 딱 들어온다. 네. 그러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 제품이든지 아니면은 서비스든지 아니면 기업의 기업 PR이든지 일단은 광고주한테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네. 그러면 이 제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 갖고 오세요. 보통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얼마만큼을 어느 시간 안에 누구한테 팔고 싶은가. 네. 그거를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 목표 설정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월 안에 단기간에 승부를 내서 정말 확 깔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나갈 수 있는 작전이 있고, 네. 이거 차츰차츰 나오는데 한 1년 안에 그래도 이게 좀 꾸준히 성장하게끔 해주세요. 할 때 작전이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딱 그래서 당연해요. 그 목표를 네. 굉장히 광고주가 그런 것들을 딱 정리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급한 마음으로 하여튼 잘 팔리게만 해주세요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해서 물어보는 단계가 일단 처음에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이제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가지고 리서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 소비자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아직 안 나온 물건이면은 조그맣게 비밀리에 몇 사람만 모아가지고 이제 포커스 그룹이라는 걸 해요. 이제 몇 사람만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먹어보거나 아니면 사용하게끔 하거나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로봇 애들 학습시키는 로봇을 조그만 거를 이제 미국으로 시판할까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는 그 제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갖고 와서 이제 애들이 한 4살부터 8살짜리 아이들을 두고 있는 가정을 섭외를 해서 그 집에다가 일주일씩 줘봐요. 네.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 애가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는 써보는데 영화는 안 보고 게임만 놀아요라든가 이걸 카펫에 놓으니까는 안 되고 책상에 놓을 땐 되더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배터리 시간이 얼마나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나오잖아요. 네.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광고회사에서 다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대부분 잘 모르죠. 모르나요? 그거 그냥 만들어내고 모르는 건가요? 아니, 기본은 있지만 또. 자기네 건 다 좋다고 하니까. 거기 왜냐면 익사이팅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누구한테 객관적으로 이밸류에이션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네 제품이 이런데 굉장히 어필할 건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실제 구매자들을 많이 상대해서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게 무슨 고기 굽는 데는 사용이 안 되지만 무슨 달걀 지지는 데는 더 좋겠다든지 네. 이렇게 의외의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것도 다 소비자들하고 만나보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일 많은 게 이 광고주들은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면 좋은 걸 말해요. 10가지 특징이 있으면 10가지 좋은 거를 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다 넣어주면 다 많이 이것도 다 좋으니까 다 좋은 얘기를 다 많이 넣어주면 다 더 좋은 걸로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텔레비나 라디오를 들을 때 신문 볼 때 깨알같이 많이 써 있는 거를 한 번도 안 보거든요. 우리는 그냥 어떤 뭐가 반짝 한 가지 얘기가 있으면 그것도 기억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 광고를 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막 요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막 그런 막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그 빅 아이디어 한 가지만 고를 때까지 하는 거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요. 근데 그게 광고주하고 입장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가진 철학은 그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광고인의 양심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광고주가 핏대내고 가기 직전까지. 니네들이랑 어려서 일을 못해 먹겠다. 저렇게 말 안 듣는 놈들하고 일 못해 먹겠다. 그럼 우리는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 안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설득을 다 해요. 근데 눈치가 이 정도 더 하면은 감정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돈을 내시는 분은 광고주님이시니까 그냥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선택은 그쪽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빠져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밀어붙이시나요? 예를 들면 돈 받는 거 똑같지 않나요? 근데 그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안 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별로 성과가 좋지 않을 만해. 그렇죠. 성과가 좋지 않을 거를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게 광고가 잘못돼서 사과등이 여기서 해도 별게 없대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거는 결국은 나한테 돌아와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설득했던 것 소용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니까 우리가 소신이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선택과 파이널 결정은 광고주가 누가 돈 내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회사가 광고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광고주의 궁극적인 책임이고 그분한테 크레딧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선택했다는 거. 또 그런 어떨 때는 굉장히 크레이지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것도 그거를 믿고 따라줘서 해봤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광고주가 해야 될 부분을 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잘 나오면 광고 회사도 물론 있지만 광고주가 그걸 잘 선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광고 대행사하고 광고주하고 그 합이 잘 맞으면 정말 일하는 작업이 정말 신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이게 그 광고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트가 예술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재량권도 주고 또 칭찬도 좀 해주면서 이제 그러면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담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볼이 그 광고 대행사로 넘어오면 우리들은 열심히 하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오늘 얼마 돈을 받고 하느냐는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100불을 낸 거가 이 광고 대행사에서는 100불 받고 막 1000불어치, 10,000불어치를 막 지가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광고주는 참 똑똑한 광고주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광고 대행사가 그번에 돈을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신나서 잘할 수 그렇죠. 있게끔. 근데 이제, 어떤 광고주들은 좀 아시는 광고주는 자기가 구간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요만큼만 요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크리에이티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주냐 하면 그래서 조금 요번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건 다 싫어요. 그럼 그다음 몇 번 이렇게 서제스트를 했다가 통과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시는 걸 드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아주 정확한 걸 요구한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러면 대행사는 그냥 원하는 것만 그분이 원하는 것만 충실히 주고 끝나요. 일 덜 해도 돼요. 그럼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잘 되면 불평을 또 그렇죠. 뭐 내가 얘기한 거를 더 100% 안 했다면 그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35년을 많은 광고주를 대해보니까 그런 광고주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겉으로 칭찬하면서 무지 많이 부려먹는 광고주들이 있어요. 많은 걸 우리한테 빼가는 광고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광고 우리 직원들이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더 애착이 가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광고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만드시는 분들이 다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원하시고 또 그거 하는 분들이니까 가능하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뭔가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이러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저절로 하게 되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장로님 한 길을 35년을 걸어 오셨는데 그 장로님의 경영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경영 철학은 우리 회사에서 같은 그 스태프들과 나누는 거에 이제 4F라는 게 있어요. 그 4F는 첫 번째 F는 fun. 펀이야. 그래서 재미없으면 어떻게 지내냐. 맞습니다. 회사에 와서 일하는 시간이 미니멈 8시간, 많으면 10시간 더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24시간 중에 10시간이면은 그 라이프의 그 반 이상, 3분의 1을 회사에서 같이 지내는데 그 시간이 즐겁지 않고 스트레스거나 팔레틱이거나 아니면 뭐 갈등으로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 와, 저 거기 취직할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fun. 그 다음에는 이제,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신앙에 갖게 되면서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 복음을 파는 거는 이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냐. 제가 무슨 뭐 어느 날은 이슬람교를 팔다가 어느 날은 뭐 불교를 팔다가 이러면은 똑같은 짓이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더 그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가 되게 하면 내가 그걸 파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